왜 우리는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상처로 끝나는 걸까요? 내가 나쁘게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관계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세상은 착한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착함이 왜 때로는 나를 해치는 칼이 되는지, 그리고 정약용이 말한 진짜 현명한 착함의 기준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덕의 뿌리지만 지혜 없는 착함은 화의 씨앗이다. 그는 사람의 착함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착함을 행동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자기 일정이 엉망이 되어도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피로가 쌓입니다. 도와준 뒤에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마음 한켠이 허해집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의 착함을 경계 없는 선이라 불렀습니다. 즉, 선은 방향이 있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방향 없이 흘러가는 착함을 미덕이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이 인생을 망치는 순간은 선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변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그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늘 약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 말은 부드럽고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아무런 보호 장치도 주지 않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을 행하되 자신을 버리지 말라. 자신을 잃은 선은 오래가지 못한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잃고도 그걸 덕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변 사람은 그 사람의 선에 의해서 점점 더 뻔뻔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나는 정말 착한 걸까? 아니면 착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묶여 사는 걸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착함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건 이미 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정약용이 말한 착한 마음이 왜 이용당하는지 그 심리의 근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마음이 왜 자꾸 상처로 돌아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려 했는데 결국 내가 손해보고 끝났던 관계들. 정약용은 그런 삶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은 지혜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악보다도 무섭다. 착한 마음이 불행을 부르는 이유는 그 마음이 의도보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걸 알아도 끝내 들어줍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바닥에는 사람에게 미움받기 싫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정은 물과 같아서 너무 흘리면 바위를 깎고 너무 막으면 고여 썩는다. 즉 착한 마음도 흘러야 할 때와 막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좋은 사람이 되려다 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게 하려고 늘 조심하고 맞춰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기분만 살피다 보면 결국 내 뜻은 죽는다. 착한 마음은 본래 따뜻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직장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그 착함은 당연한 것으로 변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마워하지만, 두 번 도와주면 기대하고, 세 번 도와주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죠. 그때 우리는 서운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나? 하지만 이미 관계의 질서가 뒤집혀버린 뒤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두고 착함의 병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은 마음의 병이 되면 스스로를 잡아먹는다. 그 뜻은 분명합니다. 착함이 미덕이 되려면 그 안에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쉽게 미안해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면 결국 마음이 무너집니다. 남의 감정을 지켜주다. 정작 내 감정은 보호받지 못한 채 지쳐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어리석지 말라. 지혜 없는 선은 독이 된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착한 이유는 사랑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정약용은 우리에게 답을 남겼습니다. 남의 평화를 지키려다. 자신의 평화를 잃지 말라. 진정한 착함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정약용이 말한 착한 마음이 이용당하는 결정적 이유, 그리고 그것을 막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마음이 왜 자꾸 이용당하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세상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자는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되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룬다. 그때 이미 그 선은 남의 것이 된다. 즉 착한 마음이 상처로 변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맞춥니다. 불편한 말은 삼키고 서운한 일도 넘깁니다.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요.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죠. 이렇게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참음이 오래되면 그 참음이 도리를 삼키고 그 도리가 상처가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참는 것을 덕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 인내가 상대의 무례를 허락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착함이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오만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바로 잡으려면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곱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착한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 들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하겠다. 이 선을 넘으면 관계를 멈추겠다. 이 명확한 경계가 없는 착함은 언제나 이용당합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깨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인연인데, 그래도 나한테는 잘해줬잖아.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미련을 경계했습니다. 인연을 붙드는 마음이 오히려 인연을 썩게 한다. 착함이 도리를 넘으면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연민이 굴욕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은 흘러야 하지만 경계는 흘러선 안 된다. 착한 마음은 물처럼 흐르되 그 물길을 잡아주는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한 선입니다. 그 선이 무너지면 결국 착함은 남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됩니다. 착한 마음이 이용당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낮춥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지켜라.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선한가? 아니면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에 묶여 사는가? 착함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착함은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정약용은 그 답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착함은 칼날 위의 꽃과 같다. 그 향기는 고결하나 발을 잘못 디디면 피를 본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정약용이 말한 착함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 그 실제적인 길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착한 마음이 왜 지혜로 바뀌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함은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착함이라나 마음속 기대는 스스로에 덫이 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착함은 상대의 양심을 깨우지 않고 오히려 더 받아도 되는 권리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선의의 착각이라 불렀습니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남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린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면 같이 아파하고 상대가 무례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깁니다. 그러나 이런 착함은 결국 상대에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줍니다. 즉, 무례를 허락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착한 이는 말이 부드럽되 뜻은 분명해야 한다. 말은 부드러워도 선과 악의 경계는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그 경계를 지키며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만든 평화 속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선은 가르침이 있어야 빛나고 가르침이 없는 선은 사람을 망친다. 그는 착함을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지혜로 보았습니다. 즉, 착한 마음은 본성에서 시작되지만 끝은 반드시 분별로 다해야 합니다.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려면 그 마음을 먼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내가 먼저 평화로워야 남을 이해할 수 있다. 정약용은 이것을 선의의 중심이라 불렀습니다. 착한 마음을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은 거절입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선을 행함에 거절이 섞여야 그 선이 오래간다. 즉, 선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돕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착함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선택적 이해입니다. 누구를 돕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착함입니다. 착한 사람은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미안하고 도와주면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착함이란 결국 자신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의 단호함이라는 것을 정약용의 말처럼 착한 이는 부드러우나 꺾이지 않는다. 따뜻하나 어리석지 않다. 이제 우리는 착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착한 마음이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 즉 착함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착한 마음이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기준이 없으면 착함은 방종이 되고 자비는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걸 미덕이라 여기지만 그 착함이 자신을 병들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그래.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라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릅니다. 이해는 상대를 위해서지만 용서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이해는 남의 몫이요. 용서는 나의 몫이다. 착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너무 쉽게 용서합니다. 왜냐면 그 용서가 관계를 지켜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래되면 상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날 용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착한 사람의 마음은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냉정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편리함을 쫓는다. 내 착함이 그에게 편리하면 그는 너를 버리지 않으나 그 착함이 불편해지면 그는 너를 외면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계의 조언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익에 민감하고 감정에 둔감하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그 반대로 살죠. 감정엔 민감하고 이익엔 둔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도를 잃지 말라. 선을 잃지 않는다는 건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그 의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 속에 나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이 진짜 빛을 내려면 그 안에 자기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듯 나 자신을 배려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자만이 아니라 균형을 의미합니다. 착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난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괜찮지 않음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지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조화의 착함이라 했습니다. 즉 세상과 부드럽게 어울리되 내 중심을 잃지 않는 착함입니다. 착한 마음이 나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흐르려면 이제부터는 괜찮아요. 대신 이건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선은 자기의 안을 밝히는 등불이지 남의 길을 비추는 횃불이 아니다. 착한 사람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진짜 빛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착함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 즉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구체적 실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착한 마음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착함의 방향이 바깥으로만 향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이는 남을 고치려 하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닦는다. 즉 선은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 안에서 정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착한 마음이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남을 먼저 챙깁니다. 가족이 힘들다 하면 본인 일정부터 바꾸고 직장 동료가 부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도와줍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일, 건강, 감정은 늘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잃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착함은 헌신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사람은 선을 존경하지 않고 선을 이용한다. 이 말은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세상은 그 착함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한 번 주면 은혜이고, 두 번 주면 권리이고, 세 번 주면 의무가 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이 심리를 익숙함의 죄라 했습니다. 즉 착한 사람의 반복된 선행이 상대의 양심을 무디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착한 마음이 성공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지혜의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분별의 선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되 어둡지 말고 선이 박되 허망하지 말라. 착함은 빛이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눈을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착함이 진짜 빛을 내려면 그 안에 절제와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은 늘 함께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물과 같아 함께 흐르되 서로를 삼켜선 안 된다. 착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도우려면 먼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친절은 그 사람의 게으름을 키울 뿐입니다. 착한 마음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행하면 후회가 따르고 이성으로 행하면 배움이 따른다. 즉 선의조차도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느낄 때 그 도움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건 그 착함이 나를 망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선은 강물과 같아야 한다. 때로는 흐르고 때로는 멈춰야 한다. 진짜 착한 사람은 모든 이에게 다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설 사람에게는 끝까지 따뜻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지혜로운 착함의 완성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전한 착한 마음의 결론, 즉 착하게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에 대해 그의 인생 철학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착한 마음이 왜 상처로 돌아오는지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착한 이는 남의 허물을 덮되 스스로의 허물은 덮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아온 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착한 마음이 불행으로 끝나는 이유는 남의 잘못은 용서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받아들이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방향을 잃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발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수십 년 누적된 외로움의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선은 본디 부드러우나 세속은 그것을 시험한다. 착한 사람에게 세상이 잔인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을 약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준들 어찌하랴? 나는 나를 알아주면 그뿐이다. 이 말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가장 단단한 중심을 세워주는 문장입니다. 착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양심의 평화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착함과 어리석음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어리석은 착함은 화를 부르고 지혜로운 착함은 인복을 부른다. 지혜로운 착함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남이 나를 이용하려 들면 미소로 물러나고 감정이 흔들릴 땐 침묵으로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선의의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착함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며 내가 옳다고 믿는 길 위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도와도 미움받지 않고 물러나도 후회하지 않는다라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조금 냉정해질 때가 아닐까요? 착함이 당신의 무게가 아니라 당신의 품격이 되게 하십시오. 착한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모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따뜻함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은 남을 위한 것이나 그 뿌리는 나를 위한 것이다. 착하게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법. 그것은 자신을 먼저 품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서 당신의 착함을 돌아보세요. 그 착함이 혹시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그 착함을 당신을 살리는 지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미 마음이 떠난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조용히 식어갑니다. 거대한 갈등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대화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말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 선생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인연은 사라진다. 즉, 관계의 끝은 행동의 단절보다 먼저 말의 온도에서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했던 말이 무심하게 변하고 한때는 관심이 가득했던 말이 그저 습관처럼 흘러나올 때 그것은 이미 인연의 끈이 느슨해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6가지 말, 즉 인연이 식어갈 때 사람들이 자주 내뱉는 말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요즘 좀 바빠서. 이 말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멀어졌음을 표현합니다. 바쁨은 핑계라는 옷을 입은 거리두기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기어코 시간을 내어 만났던 사람이 이제는 한 통의 연락조차 미루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사람의 진심은 여유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분명히 나타난다 고 하셨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잦아졌다면 이미 그 관계는 상대방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둘째, 괜찮아. 뭐 그런 일도 있지. 이 말은 겉으로는 관용처럼 들리지만 실은 정서적 거리두기의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진심으로 공감하고 반응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이는 그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감정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이 깊은 사람은 남의 일에 오래 머문다 고 했습니다. 공감이 줄어드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이나 기쁨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관심이 식었다는 명확한 신호인 것입니다. 셋째,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해. 이 말은 듣기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관심의 단절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으려 합니다. 이건 어떨까? 그건 좀 다르게 해보자와 같은 대화가 있을 때 관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맡기고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함께 하려는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조선 중기 학자 이희 선생은 사람 사이의 의는 서로 조율함에 있다. 하나가 침묵하면 그 의는 이미 끊어진다 고 했습니다. 즉, 대화가 조율에서 단절로 바뀔 때 그것은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넷째,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됐어. 이 말은 회피의 신호입니다. 이전에는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던 사람이 이제는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그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직면하기 싫다는 뜻, 즉, 더 이상 감정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은 도리를 잃으면 말이 짧아진다 고 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가 줄어들면 사람의 말도 짧아집니다. 모른다, 그냥 됐다는 말은 감정에 문을 닫는 문장입니다. 다섯째, 그땐 좋았지. 이 말은 추억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의 마침표입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현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혜민 스님은 사람이 예정을 말할 때는 이미 세정이 없다 고 하였습니다.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의 종지부입니다. 그 말이 자주 오간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내가 뭘 알아? 너 때문에 그래. 이 말은 존중 부족과 책임 회피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은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더 이상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감정의 단절을 예고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온도가 식을 때 사람은 직접적으로 끝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의 온도부터 서서히 낮춥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연이란 다짐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온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뜻함이 식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조용히 멀어집니다. 관계가 식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말투입니다. 내용은 비슷해도 그 말에 담긴 온도와 리듬이 달라집니다. 공자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일그러지면 마음이 흐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자가 달라졌다는 건
이미 마음의 빛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왜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마음이 이미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대답이 짧아집니다. 응, 그래. 짧은 단어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 말 속에는 피로함과 무관심이 숨어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끊기면 관계의 리듬도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끈이 느슨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끝은 말다툼이 아니라 침묵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싸우는 동안은 아직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이 식었다는 뜻, 그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서로 말이 줄어드는 그때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도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식사하셨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 짧은 문장 안에 이미 정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성현들은 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은 인연의 숨이다. 숨이 끊기면 인연도 멎는다. 숨처럼 이어지던 대화가 끊어졌다면 이미 마음은 멀어진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색해집니다. 관계가 식을 때 해야 할 일은 붙잡으려는 말이 아니라 멈춤의 용기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하고 따지는 대신 이제 이 관계가 바뀌고 있구나. 그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붙잡으려는 힘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연의 끝은 나쁜 일이 아니다. 서로가 배운 만큼의 몫을 다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식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계절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의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깊이를 배웁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돕니다. 한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 믿었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관계도 언젠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과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좋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까? 법정 스님은 그 답을 아주 간결하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정은 물과 같아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즉, 흐름 자체가 인연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변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하나의 형태로 붙잡으려 합니다. 그 사람은 늘 내 곁에 있어야 해. 우리는 예전처럼 계속 지낼 거야. 하지만 세상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 상황, 생각이 바뀌면 그 마음의 모양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봄눈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엔 고요하고 막히지만 햇살이 조금만 비쳐도 이내 녹아버립니다. 그 변화를 탓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연은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옵니다. 누군가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저물어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연스러움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변화를 부정하는 집착의 언어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머물러 있으려는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흐름을 따르는 마음은 평화를 얻는다. 관계의 끝에서 괴로운 이유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시간의 뜻에 따라 흘러갑니다. 한 사람과의 인연이 끝나간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이 또 다른 단계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순환의 법이라 부릅니다. 만남과 이별은 다만 순환일 뿐, 끝이 아니라 이어짐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인연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그 관계가 식어야 내 안에 공백이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인연이 변할 때는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흐름을 바라보세요. 그 변화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삶이 당신을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것은 오직 덕분이다. 즉, 관계의 형태는 사라져도 그 관계에서 주고받은 마음의 진심, 그 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지만 그 인연이 내 안에 남긴 배움의 덕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관계가 식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큰 싸움도 없고 결정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은 말, 예전만큼 기다려지지 않는 만남, 그게 다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정은 뜨거움으로 시작해 무심으로 끝난다. 무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피로함입니다. 즉, 마음이 식는 이유는 미움보다도 지침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느라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멀어질 때는 늘 무의미한 대화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엔 진심으로 물어봤던 안부가 이젠 형식이 되고 함께 웃던 이야기가 이젠 어색한 예의로 바뀝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늘 그렇죠. 그 대화 속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이미 서로의 관심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세종대왕은 인간의 마음을 말의 결로 드러나는 물결이라 했습니다. 물결이 잦아든다는 건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식어가는 관계는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엔 말이 줄고, 그 다음엔 감정이 줄고, 마지막엔 함께 있던 이유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그냥 정으로 이어가는 거야. 하지만 정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건 이미 마음의 불이 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정은 불씨와 같아서 돌보지 않으면 이내 식는다. 그러나 불이 꺼졌다면 억지로 불 태우지 말라. 관계를 지키려면 돌봄이 필요하지만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도 억지로 불을 붙이려 하면 그 연기에 서로가 다칩니다. 식은 관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말이 무겁다. 예전엔 가볍게 나누던 농담이 이제는 눈치를 보며 해야 합니다. 둘, 만남이 의무가 된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지 않으면 어색하니까 만나는 사이. 셋, 침묵이 편해진다. 예전엔 대화가 끊기면 불편했는데 이젠 그 침묵조차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났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한쪽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관계의 변화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정에 식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순리다. 변치 않으려는 욕심이 슬픔을 부른다. 관계가 식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수명이 다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연은 봄의 꽃처럼 피고 여름의 태양처럼 뜨겁다가 가을의 바람처럼 식고 겨울의 고요로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계절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생깁니다. 그때부터 매달림이 시작되고 관계는 상처로 변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하세요. 말은 남지만 마음은 떠난다. 상대의 말이 여전히 따뜻해 보여도 그 속에 더 이상 온기가 없다면 그건 이미 인연이 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논어에서는 그 예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이 다했거든 말로 다투지 말고 침묵하라. 그 침묵이 곧 사람의 품격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관계에서 말보다 침묵이 더 큰 덕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로써 인연을 맺는 자는 말로써 인연을 잃는다. 침묵으로 인연을 품는 자는 오래도록 인연을 지킨다.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서운함을 해명하겠다며 끝없이 대화를 이어가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대부분 변명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침묵 속에서 느끼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인연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적절한 침묵의 타이밍을 압니다. 누군가 내게 서운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반박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식을 시간을 둡니다. 말은 뜨거울수록 상처를 남기지만 식은 뒤에 건네면 이해로 바뀝니다. 또한 상대가 나를 오해했을 때도 억지로 해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진심은 말보다 오래 산다. 말로 진심을 설명하려 들수록 진심은 가벼워진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의 행동, 변함없는 태도는 오랜 세월을 견딜 만큼 단단합니다. 인연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의 틈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말이 나오기 전에 한번 멈춥니다. 그 멈춤이 바로 관계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절제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서운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관계를 수십 년 이어가게 만듭니다. 순자는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며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친구의 허물은 눈에 보이더라도 입으로 옮기지 말라. 그 말 한마디가 10년의 정을 끊는다. 즉, 말 한마디에 충동을 참는 것이 오랜 인연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상대가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는 아무리 옳은 말도 독이 됩니다. 잠시 멈추면 감정은 가라앉고 이성은 다시 돌아옵니다. 둘, 관계의 온도가 애매할 때. 말을 하면 더 멀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말을 꺼내지 말고 그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진심을 가려줍니다. 성경에서는 인연의 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은 바람 같아 지나가면 남지 않으나 침묵은 물과 같아 마음에 스며든다. 우리는 종종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만 사실 오래가는 인연은 서로의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인연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말을 아끼되 마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냉정이 아니라 조용한 온기입니다. 그러니 관계가 흔들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숨 쉬게 하는 쉼표입니다.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뿌리요, 인연의 잎이다. 말을 줄이는 대신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인연이 다했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끝까지 매달리고 다른 한쪽은 조용히 물러섭니다. 둘 다 아프지만 그 품격은 다릅니다. 동양 고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칠 줄 아는 자는 슬픔을 짧게 하고 붙잡는 자는 슬픔을 길게 한다. 붙잡는 사람은 관계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끝없이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조금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인연이 다했다는 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정이 다하면 말이 끊기고 말이 끊기면 도가 다한 것이다. 그 도를 되돌리려 했으면 상처만 깊어진다. 그는 인간관계를 도로 보았습니다. 즉 관계도 자연의 순환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이 다했으면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억지로 더 가려 하면 둘 다 지쳐버립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용기이자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절제입니다. 루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이 다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남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이 바로 관계의 마지막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겠다. 그 마음의 방향을 억지로 꺾지 않겠다. 이러한 태도에서 관계의 마지막 인격이 드러납니다. 소동파는 그것을 인연의 도리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남에는 예가 있고 떠남에도 예가 있다. 그 예를 지키면 남은 정의 덕이 된다. 즉 이별의 순간에도 품격 있게 물러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는 사람은 비워낼 줄 압니다. 그 비움이 슬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픔을 안고도 상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 내 삶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성숙한 사랑이자 인간다움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관계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떠남을 허락하는 마음이 진정한 인연의 완성이다. 그 말은 떠나는 사람을 막지 않는 순간 그 관계가 비로소 이해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관계가 내게 남긴 가르침은 떠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건 그 가르침만을 품고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다했을 때는 말을 줄이고 원망을 덜고 감사를 남기세요. 그렇게 떠나보낸 인연은 비록 다시 오지 않아도 당신 안에서 평화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게 바로 붙잡지 않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용함을 두려워합니다. 왜 갑자기 식었을까? 내가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정의 다함은 하늘의 뜻과 같으니 그 변화를 원망하지 말라. 즉, 인연의 끝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라는 뜻입니다.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가고 남을 것은 남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그 흐름 속에서 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오랜 유배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관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떠난 벗, 돌아서 버린 사람들, 그리고 끝내 남지 못한 인연들. 하지만 그는 끝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원망이 아니라 고마움이다. 그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연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흔적이 있다면 그건 이미 좋은 인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나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 인연의 가치는 떠남에서 드러납니다. 떠날 때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 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흘러가는 인연. 잠시 스쳐 지나가며 나를 단련시키는 관계. 둘째, 머무르는 인연.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로와 힘을 나누는 관계. 셋째, 남는 인연.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관계. 그는 말했습니다. 남는 인연은 수가 적으나 그 한 인연이 천금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끝까지 기억 속에 남는 한 인연이 더 값집니다. 그 인연이 떠난 뒤에도 당신의 삶에 빛을 남긴다면 그건 이미 완성된 관계입니다. 관계의 끝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를 통해 배운 마음의 덕은 남습니다. 그 덕이 바로 성장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인연으로 배우고 이별로 성숙한다. 즉, 인연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성장의 문턱입니다. 그 끝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지 말고 식은 관계를 억지로 데우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나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로 인해 나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연이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 인연이 끝났을 때 당신의 마음에 남은 그 자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세요. 그 자취 속에는 당신이 성장한 흔적이 있고 다음 인연을 맞이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원망으로 남기면 상처가 되고 감사로 남기면 지혜가 됩니다. 이제 떠난 인연을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이별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 얻는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